자, 정 박사님.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상이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오지 않으란 법이 없죠.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민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바이러스 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바이러스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변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바이러스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네. 연구를 다 해놔. 한 100개, 1000개 연구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팬데믹이 되면 그때 쓰는 바로 거죠. 쓰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10년 후에도 같은 특징과 같은 캐릭터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변이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변이를 그럼 어떻게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연구의 이제 방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항체, T세포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변이라는 측면에서는 T세포가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항체는 한 명만 적군을 알아볼 수 있다면 T세포는 적군이 조금 변신을 해도 얘네들이 다 적군인 걸 동시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장을 해도 어느 정도 그렇죠. 알아보는. 네, T세포에 저희는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바이러스 인펙션이 됐을 때에 T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더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저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이건 감염이건 인체는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코로나19 이전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이제 저희의 몸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는 근육에 맞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은 점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막 면역이 생기게끔 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프레이로 점막에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백신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점막 면역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개발이 뭐 된다는 얘기도 저도 뉴스에서 몇 번 봤었던 것 같은데 뿌리는 이런 것들 치료제 혹은 백신 이렇게 예. 이게 점막 면역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면역이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가족들은 네네네. 호흡기 계통에 이제 중점적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점막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근육 주사나 점막으로 이제 백신의 효과를 유도한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효과나 여기서 백신의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세기 그리고 면역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막 면역을 유도하는 그 백신이 상용화될지까지는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낸 걸까 아니면 버텨낸 걸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감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영원히 뭐 이렇게 정복이 안 되고 그냥 버텨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종식을 선언할 정도로 그런 경우는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는 이겨낸 건가요? 버텨낸 건가요? 지나간 거 아닐까요? 그냥 지나간 거다. 지나갔다. 지나가지도 않았지. 그냥 아직 다 안 지나갔네요. 버티는 예. 중. 거의 지나갔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겨냈다 버텨냈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건 맞고요. 진행 중인 건 맞고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동안에 제가 많이 찾아본 자료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역사는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을 예측해보기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스페인 독감 어떻게 종식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뭐
한글 자료도 많고 영어 자료도 많고 네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것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이력이 있었고 당시에 지금은 이제 백신이 있고요.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다 확립이 돼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처음처럼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봤을 때 그렇게 무섭지만도 두렵지만도 않고 그리고 코로나19도 변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속도 정도는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점점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거기에 않을까. 따라서 예.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것 갈 길이 같습니다. 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이라는 느낌은 네. 저희가 뭐 다 같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명확한 어떤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석유를 대체하는 네.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예. 석유를 대체하게 되면 그만큼 석유를 덜 쓰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 예. 듣기만 하면 진짜 예. 엄청난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하고 네. 그러니까 메탄도 이제 온실가스 중에 온실가스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반응을 시켜요. 예.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합성가스라고 하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합성가스가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그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합성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는 모든 그 이제 케미칼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로 다 쓰게 돼요. 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그러니까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하게 되는 역할이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구가 제가 한 15년 정도 지금 했습니다. 야, 이 한 연구만. 예, 예. 와, 한 놈을 판다는 게 진짜 예. 이런 말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까 바이러스 쪽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라는 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확장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 요거 타겟은 지금 당장 요걸로 했지만 그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암 연구에서 코로나로 쓰이듯이. 맞아요. 예. 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촉매를 석유화학 쪽에만 썼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빨리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지금 상용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연구가. 오, 이게 그래서- 상용 전 단계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이제 플랜트를 세워가지고 빠르면 내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아니, 그 최초로 예. 하는 겁니다. 노벨상?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거예요? 예, 약속. 약속. 도장. 자. 또 하나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아웃브레이크, 컨테이전 이런 영화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이 문화를 통한 그 대중의 관심이 그런 것들이 연구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어떤 이건 과학 어려운 거야, 바이러스 복잡한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서 실제 과학을 하는 이제 저희 같은 기초 연구진들이랑 끊임없는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기술들을 선점을 해서 해외로 이제 빨리 나가서 지구를 살리는 데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쪽 분야에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박사님처럼 저도 영화를 하나 떠올렸는데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 그 스미스 요원이 이렇게 사람 보고 너희 사람은
지구로 볼 때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정말 지금처럼 자원을 쓰고 뭐 이산화탄소를 펑펑 내뱉고 이러면은 정말 인간이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같은 과학자께서 이제 그것을 막아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들 배출해서 지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우면 에어컨 켜고 이렇게 좀 편히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기후위기 시계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한 6년 2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온실가스에 의한 다양한 기후위기,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희생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래설계소에서 두 기술 모두 당연히 올려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